국립창원대학교의 음악과 교수 채용 비리는 단순 일회성이 아니라 과거 내용까지 얽혀있는 정황들이 확인됐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교수와 지원자의 녹취록을 분석했습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경남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은 2곳에 그쳤습니다. 경호 보안 사항인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 유출됐습니다. 야당은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라고 비판했고 여당에서도 팬클럽을 해체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무리를 빚어 잇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타고 동료 의원들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7시 뉴스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채용 비리 속보로 시작합니다. KBS는 지난해 말에 구속된 음악과 교수와 교수 채용 지원자의 녹취록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보면 음악과 교수 채용을 둘러싼 비위들이 단순히 일회적이고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확인됩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음악과 A 교수와 교수 지원자 B 씨가 경남의 한 술집에서 만난 건 2018년입니다. 지원자 B 씨는 이날 처음 A 교수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고 이 과정에서 A 교수가 앞서 2016년 지원 예정자 C 씨의 채용 문제로 복잡한 일이 생겼다며 교수로 채용되려면 그 돈을 메우고 들어와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C 씨의 부모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전직 교수와 신문사 임원에게 3억 원을 건넨 인물입니다. A 교수가 2016년 발생한 지원 예정자 C 씨와 관련한 채용 비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6개월여가 지난 2019년 3월에 다시 만난 A 교수와 지원자 B 씨의 대화입니다. 지원자 B 씨가 교수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주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마음먹고 누가 발설하면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A 교수는 B 선생을 도와주려다 내가 파면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브로커를 두면 돈이 몇 배가 올라간다라고 덧붙입니다. 이어 A 교수는 당시 음악과 또 다른 D 교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D 교수는 무조건 밀어줄 것이다. 차후 문제는 D 교수와 의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시간 동안의 대화에서 D 교수의 실명은 15차례 나옵니다. KBS 취재 결과 D 교수는 퇴임한 뒤인 2020년 10월, 2021학년도 1학기 교수 채용 공고를 앞두고 지원자 B 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D 교수는 채용 관련해서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부담을 하시겠냐 안 하시겠냐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지원자 B 씨의 어머니는 사실상 거절 의사를 전달합니다. D 교수는 당시 전화를 건 이유에 대해 퇴임 뒤 지인에게 학교 소식을 알려주는 차원이었고 검찰에서 무혐의가 입증됐다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디서부터인지 몰라도 그 내용이 좀 시작되는 부분이 합리적으로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없어져야 되죠. 한편 지난해 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교수 A 씨는 현재 재판 중이어서 할 말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창원대 교수 채용을 둘러싼 각종 비위의 피해가 학생들과 교수 지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현실을 보도합니다. 또 이 문제 취재한 김소영 기자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리포트로 다 전하지 못한 내용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창원시가 홍남표 시장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부 언론사에게 광고비를 배정해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의 한 해 광고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언론노조가 지난 6월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정부 광고 집행 자료를 보면 창원시의 한 해 평균 광고비는 15억 7천만 원으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합친 기준으로는 경상북도와 대구, 서울, 강원, 경기도 다음으로 6번째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 한 해 광고비는 5억 7천만 원, 부산시는 12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각 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지난해 11월에 관련 법을 개정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7개월이 다 돼가는 지금 어떨까요? 경남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조례조차 만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반 기계에 끼이고 기계 위에서 일하다 추락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 노동자가 잇따라 숨진 산업재해 사망사고. 경남에서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81명. 경남의 18개 모든 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자치단체에 산업재해 예방 책무를 부여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것은 지난해 11월입니다.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조례를 만들어라라고 네. 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모르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법이 개정된 지 8달이 지났지만 조례를 만든 경남의 자치단체는 창원시와 함안군 두 곳에 불과합니다. 지금 도에서도 자꾸 그걸 샀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의 대부분 자치단체가 안전 관련 부서 안에 중대재해 예방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노동자를 위한 산재 예방 업무가 아닌 자치단체 소속 노동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군청 내 소관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게 바깥에 일반 그런 사시용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노동계는 지역별 산업재해 유형에 맞는 예방 정책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구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혜택을 주고 지자체가 가서 심사를 하고 한다면 일상적 위험 관리가 돼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한 사이 올해 상반기 경남에서는 모두 29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S&T 중공업 노조가 사측이 30년 동안 현장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1,400여 명이던 노동자 수가 현재 500여 명으로 그치고 있고 평균 연령도 57살로 방위산업 숙련 기술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본급을 최대 20% 줄이는 임금 피크제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가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중대한 인권 침해를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입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화위는 오늘 1년 3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불황인들에 대한 형제복지원의 강제 수용에서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 침해로 인정한 겁니다. 진화위는 형제복지원 수용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형사 절차 없이 불황인을 강제 수용해 적법 절차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금 상태로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사망에 이르는 등 인간 존엄성을 침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제복지원이 수용자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약한 정황과 가족이 있는 아동을 강제 입소시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신원이 정확하고 이런 아동들도 장부상으로는 신원을 모호하게 만들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만드는 의도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오기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기존 552명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105명의 사망자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진화위는 당시 국가가 이런 실상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회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과 치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상 보완이 요구되는 대통령 외부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 SNS를 통해 사전 유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문이 예정돼 있는 장소와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노출된 건데요. 대통령실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과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 팬클럽 SNS 게시물에 달린 댓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레 대구 방문 일정을 공지 형식으로 소개한 건데 구체적 일시, 장소 등 세부 동선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호상 이유로 행사가 끝날 때까진 보도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출입 기자단에 미리 공지됐던 일정에도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통상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신변 보호 등 경호상 이유로 대외비로 취급되며 행사 종료까지 사전 공개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지난 5월에도 보안구역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사진이 비공식적 경로로 김 여사 팬클럽에 공개돼 보안사고 논란이 불거졌는데 비슷한 일이 반복된 겁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라며 도대체 대통령 일정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따졌습니다. 밀실에서 비선 몇몇에 의해 국정이 농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도 보안 사고가 난 김 여사 팬카페를 겨냥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다며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대구 방문 행사에 참여하려는 당원이 적지 않아 행사 준비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가 조사에 나섰는데 대통령 일정을 올린 사람은 국민의힘 당원이자 팬클럽 회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일정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 자세한 조사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대구 일정에 투입될 경호 인력과 장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인데 일정 유출이 없었다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약자와 청년 지원은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한 뒤 이를 건전 재정으로 되돌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사회적 약자와 청년 지원은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일자리 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우리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많은 불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드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당정은 우선 청년들이 대기업의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도약 준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 원 지원 예산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월 5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물가 대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급 대상도 현재 590만 명에서 내년에는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해 대책 관련 예산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피해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를 반영을 하기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25만 명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과 폐업 지원 예산 등 1,200억 원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당정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농심이 1년 만에 또다시 라면 가격 인상에 나섭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식사로 인식되던 햄버거 가격도 오르는 등 이달 들어 식품업계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은진 기자입니다. 농심이 다음 달 15일부터 라면의 출고 가격을 평균 11.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과자 가격 역시 6개월 만에 5.7% 오릅니다. 주요 제품의 가격 인상폭은 신라면 10.9%, 너구리 9.9%, 새우깡 6.7%입니다. 이에 따라 신라면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으로 봉지당 평균 736원에서 820원으로, 새우깡은 1,100원에서 1,18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심은 올해 4월 이후 국제 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2분기 이후 국내 협력업체의 납품가를 인상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가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 1위인 농심의 가격 인상 결정으로 삼양식품과 오뚜기 역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공식품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식품업계도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내일부터 68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4.8% 올리고 지난주에는 가성비를 내세운 노브랜드 버거가 8개월 만에 40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5.5% 인상했습니다. 또 버거킹과 롯데리아 등 다른 주요 프랜차이즈 업계도 최근 5, 6개월 만에 추가 가격 인상에 나서는 등 고물가의 가격 인상 주기도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도 들썩이는 상황에서 가공식품과 프랜차이즈 업계 가격도 줄줄이 오르면서 당분간 서민들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6만 명대로 내려가면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생률은 OECD 국가 가운데 최저인 0.81명으로 0.7명대 진입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확정 발표한 지난해 출생아 숫자는 모두 26만 600명입니다. 2020년보다 11,800명, 4% 넘게 감소하며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도 0.81명으로 3% 이상 감소하며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28명으로 출산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낮은 0.63명을 기록해 세종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도시가 많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광역시 지역에서는 미혼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출산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 시기도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혼 후 첫째 아이를 낳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5년으로 전년보다 0.1년 더 늘었고 둘째 아이 역시 4.9년으로 0.1년 더 증가했습니다. 평균 출산 연령의 경우 33.4세로 0.2세 더 높아졌고 20대 산모의 숫자는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추세에 더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와 지지난해 혼인 건수가 크게 준 만큼 당분간 출생아 수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 수요일보다 4만 명이 줄어든 1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정점을 지나는 중으로 판단하면서도 이동량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에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만 9,339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13만 8,883명, 해외 유입이 456명입니다. 1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4만 1,000여 명 줄어들었고 2주 전보다는 1만 2천여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20만 명을 유행의 정점 규모로 예측한 정부는 현재 정점을 지나는 중으로 이번 주나 다음 주엔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에 뒤따르는 위중증과 사망은 여전히 증가 추세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69명 늘어난 573명으로 4월 말 이후 넉 달 만에 최대치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역시 어제보다 11명 많은 6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중 60살 이상 고위험군의 비율은 86%를 차지했고 사망자 중에선 95.2%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건수 또한 줄었지만 규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접촉 면회 제한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감염 취약시설의 감염 관리자를 지정하고 종사자 대상 감염 관리 교육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을 가정한 현장 모의 훈련은 이달 말부터 차례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요양시설 의료기동 전담반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계속 독려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오늘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61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2,900여 명, 김해 1,600여 명, 진주 1,300여 명이고 10개 군 지역 가운데도 절반이 1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까지 집계에서는 5,900여 명이 추가됐고 경남의 재택 치료자는 현재 5만 8천여 명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물의를 빚어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타고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취한 의원들을 강경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은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 6월 지인으로부터 승용차를 빌려 51일 동안 무상으로 이용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차를 돌려주고 렌트카 이용료에 준하는 금액을 지불한 데 이어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번 일을 정말 통감을 하고 앞으로 시정 발전을 더 잘하는 그런 계기 반면 교수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시의원으로 주목받은 최지원 의원. 한 달 전 같은 당 의원들과 앉은 자리에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최 의원은 회의록 작성 등에 참고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지만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이 공개되면서 물의를 빚은 겁니다.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있어서 동료 의원들께도 이제 신뢰적인 부분에서 실망을 드린 부분 죄송하고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꼭 약속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두 의원은 모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지만 진주시 의회는 임기 시작 2달 만에 벌어진 일을 중하게 여겨 의장 직권으로 윤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정 노력이라든지 윤리성을 강화시키는 게 시대적인 요구고 또 시민들의 욕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려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번 지방의회 임기부터는 의원들의 겸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윤리위원회도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진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과 입법 지원이 강화된 만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사천시가 10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사천 비행장 일원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무료 비행 체험 신청자를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합니다. 공군 수송기와 헬기는 5살 이상, 경량항공기는 7살 이상, 대학항공기는 13살 이상이면 사천 에어쇼 홈페이지를 통해 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체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다음 달 1일부터 지역화폐 화전의 한 명당 할인 구매 한도를 낮춥니다. 종이와 카드형은 현행 15만 원에서 10만 원, 모바일은 3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낮추고 한 사람이 한 달 최대 40만 원까지만 살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이번 한도 조정으로 종이는 4,500명, 모바일은 4,000명이 살 수 있습니다. 진주시와 중앙관세분석소가 충무공동 여울목공원의 환경정화를 위한 그린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린협약은 진주시와 경남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이 함께 각 기관마다 공원을 정해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하자는 약속입니다. KBS 진주방송국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8월 정례회의를 열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KBS 진주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이 지난 18일부터 매주 2차례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는 등 시청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뉴스를 통해 경남 자치단체장들의 비리와 무능을 잇따라 지적하는 등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 시작합니다. 먼저 경남 도민일보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빼버린 가야사, 학계 중단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함안 가야 고분군이고요. 또 창녕 개성 고분군입니다. 오른쪽 아래는 합천 3가 고분군에서 나온 유물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야사 연구보건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취재한 경남도민일보 최석환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석환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야사 보건사업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가야사 사업은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600년간 어깨를 나란히 했던 가야제국의 역사를 복원하는 내용입니다. 경남과 경북, 부산, 전라 지역에 있던 나라가 가야인데 그들 스스로 남긴 역사서나 문자 기록이 없어서 그동안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 가야사 사업은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김해 지역 가야를 일부 조사한 적은 있지만 국정과제에 가야사 의제를 넣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벌인 건 문재인 정부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에서 가야사 보건사업이 빠진 거죠. 네, 윤석열 정부는 가야사 연구보건 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중점 사업 목록에 넣을 만큼 가야사 관련 의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전 정부가 짜놓은 5개년 계획에 따라 가야사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후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전 정부 치적이어서 향후 연구조사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국정과제에서는 빠졌지만 그래도 가야사 보건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가야의 역사는 곧 지역의 역사를 뜻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야사를 밝혀내야 지역 고대사를 복원할 수 있는 만큼 5년만 하고 말 사업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역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라도 진영 가리지 않고 사업이 계속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야사 복원과 관련해서 현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야를 비롯해 한국 8개 고대문화권 연구조사를 지원하는 법이 역사문화권 정비법인데 법 취지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앞서 왕릉급 무덤 위주로 진행돼 온 조사 범위를 여러 유적군으로 넓혀나가는 것과 조사 대상 지역 또한 폭넓게 확대해 나가는 작업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경남도민일보 최석환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경남신문 보시겠습니다. 쓰레기 버리고 돈도 버는 짭짤한 친환경 기사인데요. 버려지는 쓰레기로 재테크를 하는 이른바 스테크가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진 보시면 도영진 기자군요. 네, 창원시 성산구 만남의 광장 앞에 설치된 순환자원 회수 로봇의 페트병을 기자가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음료 자판기 같지만 캔과 플라스틱을 구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돼서 페트병과 캔 하나당 10포인트가 쌓이고 적립된 포인트는 제휴 쇼핑몰에서 식품이나 음료를 구매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지요. 다음 뉴스 사천입니다. 남강댐과 사천의 악연, 국가가 나서서 끊어야 한다 제목이네요. 사진은 2020년 여름 남강댐 방류수가 바로 가화천을 통해서 사천만으로 향하는 장면입니다. 남강댐 인공방류의 피해 지역인 사천시에 국가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짚고 있는데요. 경북 경주 방패장과 포항 지진 사례처럼 정부가 책임을 지고 특별법 제정이나 시행령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뉴스사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거제신문입니다. 매미성이 선성 엉터리 표지판 등장 기사인데요. 사진은 거제 관광명소인 매미성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의 모습입니다. 매미성이라고 써있고 한자가 써있죠. 이 선성은 바로 곤충 매미를 뜻하는 한자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서 교체가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매미성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백순삼 씨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쌓아 올린 구조물이잖아요. 거제시는 이 표지판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울산지법은 돌쟁이 어린이집 아동을 28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의 50대 보육교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천만 원, 또 다른 보조교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양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며 아동을 발로 넘어뜨리는 등 모두 합쳐 35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 씨가 지난 5월 출시한 공공배달 앱이 누적 매출 15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해 씨는 이달 현재 공공배달 앱의 가맹점은 2천여 곳, 누적 매출은 15억 원을 넘었고 다음 달 매출 2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해 씨는 다음 달 공공배달앱 이용자 상품권 행사와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가정을 찾기 위해 700여 가구를 방문 조사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방문 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정의 생활 실태와 소득, 교육 등 14개 분야를 파악해 가정별 지원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60일의 도민체육대회가 모레부터 나흘 동안 양산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각 시군 1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3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대회에서 체육 유망주를 발굴해 오는 10월 전국체전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이 창원시 대산면 북부리 팽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열린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팽나무의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창원 대산면 북부리 팽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매립과 소각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미세 플라스틱 발생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폐 플라스틱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전에서 이연경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버려진 플라스틱은 993만 톤. 폐 플라스틱의 35% 이상은 매립되거나 소각돼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폐 플라스틱을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가열해 열 분해유를 만든 다음 산소와 함께 1,400도의 높은 온도에서 압력을 가해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만드는 겁니다. 정제하면 에탄올이나 디젤을 만들 수도 있고 일산화탄소에 수증기를 가하면 수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폐 플라스틱 17톤이면 수소 2톤 생산이 가능한데 수소차 280여 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수소를 만들거나 아니면 에탄올을 만들거나 메탄올 만들거나 아니면 저희가 합성유를 만들거나 이렇게 다양한 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국내의 한 기업에 이전됐고 해당 기업은 2024년까지 폐 플라스틱을 이용해 하루 10톤의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그런 원료로서 이거를 활용해서 수소 생산을 하는 그런 기술이 아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아주 넓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이번 기술이 폐 플라스틱을 자원화해 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수소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밀려 지자체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구제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는데요.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복지 사각지대 참사가 왜 없어지지 않는 건지 홍화경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하십니까? 집 주인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이 든 봉투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이 비극을 또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세 모녀가 살기 너무 힘들다며 세상을 등졌는데요. 우리는 왜 이들의 위험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수원의 한 가정집입니다. 비극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집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달까지 꼬박꼬박 잘 내셨고요. 이번 달만 안 내고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두 딸은 모두 난치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건강보험료가 1년 넘게 밀릴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이들의 주소지 관할인 화성시에 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모두 7차례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야 관할 관청은
이들을 복지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안내 우편물도 보내고 주소지로 찾아가기도 했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화성인데 실제로는 수원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들을 만나지 못했고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만나고 왔는데 그분 말로는 자기 아들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좀 주소만 해놓고 실제 연락처도 모르고 거주도 하지 않았다. 화성시는 현장 조사 뒤에 이들을 연락 두절로 인한 위기가구 발굴 비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채무 문제 등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주소지만 달리해도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 모녀는 긴급 생계 지원비나 긴급 의료비,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상담하거나 신청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해마다 복지 대상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만 사망 의심자나 장기 결석 학생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조사 자체가 줄어 위기가구 파악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통장님들에게 거주 여부를 확인을 해서 요청을 드리고 이분이 살지 않는다, 넘어온 거는 없다는 말. 이번 비극을 계기로 정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취약계층의 소재 파악 방안을 마련하고 건보료 체납, 단전, 단수 등 현재 34가지인 위기 정보를 39가지로 늘려 더 촘촘하게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자체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찾아낸 위기 가구는 4년 새 5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전담 인력은 같은 기간 2배 느는 데 그쳤습니다. 한 명이 담당하는 위기 가구 수가 많다 보니 세심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다 이게 예방이 될 수 있는 차원은 아니고 이미 사후에 보게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지 공무원뿐 아니라 집배원이나 동네 약국 등 주변 이웃들이 함께 밀착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수원 세 모녀처럼 월 5만 원 이하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생계형 체납은 73만 가구가 넘습니다. 1년 이상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아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국민도 24만 명이 넘습니다. 더 이상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고립된 위기 가구에 대한 주변의 관심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오늘 어제와는 확연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긴 소매 차림도 덥지 않을 만큼 선선했고 가벼운 옷차림 하셨다면 서늘함을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저녁으로는 오늘과 기온이 비슷해 선선하겠고요. 다만 낮 기온이 다시 올라 29도 내외를 보이며 폭염 수준은 아니지만 더운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출근길에는 21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에는 해안 지역으로 28도 선을 나타내겠습니다. 내륙으로는 29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아침 기온은 남해가 22도, 거창 19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29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높은 물결과 강한 바람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반면 내일은 물결도 바람도 잔잔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까지는 내일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을 기점으로 낮 기온은 다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시면 지난해 출생아가 최저를 기록했다는 기사와 상습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교사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마다 아동학대 신고와 판단 건수는 늘고 있는데요. 출생률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린이 헌장은 아동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 경남입니다.